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인간사 순리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한 배우의 30년 업적이 끝을 맺었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 30년간 맡았던 MC로서 마지막 이 청룡영화제 무대에 섰었죠. 1993년 23세 나이에 첫 진행을 맡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청룡영화제를 지켰던 그녀는 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12월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아직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뜻깊은 마지막 한 달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정원 씨. 네, 12월 첫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말은 추운 날씨 때문인지 저번 주말보다는 교통량이 적습니다. 먼저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 경기권인 남사진위와 신갈분기점 주변에서 4-5km 만점 막혔다가 이후 천안 부근이 더 답답해서요. 16km 정체입니다. 더 가서 청주와 남이분기점 사이로는 3km 정도 주춤합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충청권의 정체가 시작돼서요. 옥산과 청주 휴게소 사이로 밀립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진천 주변에서 7km 이동 어렵고요. 이후로 서청주부터 남이분기점 사이로도 9km 속도 내려갑니다.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경기권에서의 정체인데 여주와 감곡 사이 10km 더딘 흐름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 10km 가다서다 반복하고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용인부터 양지터널 사이만 제외하면 대체로 지나기 수월하고요. 끝으로 100번 노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정체고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과 강일 사이 10km 구간 차 간격 좁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 행사했는데 그동안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부했던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이었는데요.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해왔던 것이고요. 네. 간호법은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법안으로 이 직역 간 갈등 소지가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일정 부분 있었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파장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선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중대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즉 근본적인 책임을 지우려는 이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노동계와 진보 정당에서 이 오랫동안 강하게 추진해왔던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쪽은 일부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권 행사가 상당히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고요. 방송 3법은 이사수 확대 등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것이라서 최근 언론에 대한 정부의 탄압 논란 이런 것들이 확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이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이 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이 국제사회, 시민단체, 노동계 등의 강도 높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제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잖아요. 네. 민주당은 재의결에 돌입하겠죠? 또 이 재의결에서 예상 밖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이 민주당은 재의결하겠다 이런 의지는 강해 보이고요. 민주당이 고려하는 부분은 재의결을 하는 시점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53조 2항에 근거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법안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국회는 같은 조의 사항을 근거로 해서 재의에 붙이는데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 시점을 민주당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2안 이후 통과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 의결이 되게 되면 곧바로 법률로 확정이 됩니다. 예. 따라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 시점을 적절하게 선택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점 선정의 핵심 기준은 여당의 이탈표를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는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공천 과정에서의 파열음이라든가 이 선출직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규정으로 낙마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원이나 그것에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시점. 세 번째는 이들이 윤 대통령에게 경고해야겠다 또는 총선에서 질 수 있다 이런 내부의 자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대목이긴 한데 노란봉투법은 174명 중에서 173표 또 방송 3법은 175명이나 176명이 참여해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기명투표였습니다. 그런데 재의결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기 때문에 보이콧을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이 재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 재의결 때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고요. 만약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한 20여 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재의결 시점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어제 그 탄핵안 의결 직전에 사퇴했잖아요. 민주당이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실에 물어보니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사퇴를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마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게 수차례 사퇴를 요구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고 사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헌법 위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택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예. 대통령실의 판단은 상당히 과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방통위원장 기자회견을 보면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5, 6개월 이상 방통위가 무력화되는데 그렇죠. 총선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정상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한 달이면 거의 충분하거든요. 예.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격적인 사퇴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총선 전에 방송을 장악해서 이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되더라도 지금처럼 여당이나 대통령 추천 인사 2명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고집하면 계속 탄핵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탄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요.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일부터 4일 이내에 2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예. 지난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로 연결돼 있는 이 본회의는 이 같은 탄핵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정기국회 이전에 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면 이 하루짜리 본회의는 합의할 수 있지만 연결되는 이 본회의는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회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여론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좀 멀어져 보입니다. 여러 절차와 규정상 탄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회를 좀 더 강도 높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이 지역구 선거구 획정안을 짜도록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여야 합의 내용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300석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 253석도 그대로 소선거구제로 뽑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안에서 최소 조정만 할 것을 요구했고, 또 세 번째는 거대 선거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나 시군구 일부 분할 허용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 세 가지 합의된 세부 확정 기준이 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에 전달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번 달 5일 3일 후죠. 오후 2시까지 선거구를 획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때까지 획정안이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한 차례 정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달 12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김 의장은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것을 계기로 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라든가 이 남아있는 선거제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내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 기대대로 선거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도전자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대략 이 정도로 획정이 되겠구나 하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비례대표제가 관건인데 여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을 밝혀놓은 상황이라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와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이게 팽팽한 차이를 보였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이 위성정당 부담을 없애고 여당의 일당이나 과반 의석 확보를 저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제기됐고요. 이탄희 의원 등은 민주당이 수차례 약속하고 또 의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또 위성정당 불가를 지켜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현재는 아주 팽팽하게 붙어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지도부에서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회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이 대표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 연동형 유지 의견에 서명한 의원들만 해도 50명이 넘고 위성정당 방지법에 참여한 의원이 75명에 달하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신당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낙연 신당 추진되나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면서 신당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지 세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이번 주 이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포럼에서 논란이 되는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이곳에 온 국회의원은 민주당 의원은 친 이낙연계로 불리는 서른 의원 그리고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해서 부담이 상당히 없는 이 박병석 의원 2명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윤영찬 의원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 외에 친 이낙연계 의원들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날 참석한 서른 의원마저 이 전 대표와 달리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당내 의원들이 이같이 이 전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여전히 이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있는 모습이 자신의 공천이나 경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다소 특이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이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고요. 여기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의 회동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선거법 개편 논의가 민주당 쪽에서는 신당으로 가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당이 되려면 명분, 지지 세력 그리고 대중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혁신계로 불리는 비명계 의원 4명의 원칙과 상식은 여전히 이낙연 전 대표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혁신계에 속해 있는 윤영찬 의원마저 이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혁신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원욱 의원과 얘기를 해보니까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와 손잡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현재 입장을 얘기했고요. 예. 그러면서도 3명의 총리가 같이 움직여서 목소리를 낸다면 혁신계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상임위 법안이 무려 400개가 넘는다면서요? 예, 대통령과 거대 양당이 탄핵, 입법 강행 또 한편에서는 이 거부권 행사 이런 도중에 민생 법안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430개를 넘겼고요. 아이고. 이 중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만도 100개가 넘습니다. 법사위원장은 현재 제2당인 여당의 몫이고 이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요.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2번의 전체회의를 파행시키면서 법안 통과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헌이나 법률 충돌 등을 고려한 체계작구 심사를 근거로 사실상 사원 노릇을 법사위가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청문회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고는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대법원장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본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모두 잡아놓고 있는 이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단순하게 김 위원장의 다짐이나 유감 표면 등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나저나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예산안은 소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증액 논의 등이 있어야 하는 건데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여야가 극한 대립에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좀 어려울 텐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원안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나라 살림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건 오판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원내에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이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언제나 이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통과됐었는데 만약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168석을 가지고 민주당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껏 정부가 합의한 증액과 국회의 권한인 삭감권을 포함해서 민주당 수정안이 실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실제 통과가 시도될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지 모든 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말 국회가 아주 첩첩산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 12시 28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보죠. 기상청의 송소진 씨. 오늘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7도, 대전 8도, 강릉과 광주, 대구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높아 평년 기온을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밤에는 북쪽으로 약한 눈비구름이 지나가면서 경기 북부에 1cm 미만,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 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밤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평소 주말보다 나들이 정체가 적은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고 있고요.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는 16km 구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고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는 풍세요금소에서 차량터널 사이로 제속도가 안 나고요. 정안휴게소 부근에서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강원권 이동 차량은 다른 곳보다 교통량이 더 적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도에서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핫이슈 핫피플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각종 정치권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이 사퇴 이거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예. 그런데 탄핵이 가결되면 사실상 방통위 자체가 탄핵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위원장 한 사람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또 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추천이라기보다 제가 조금 착각하셨어요. 예. 착각했는데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실적으로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공여지책으로 이런 그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예. 이것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정말 다수의 횡포가 아닌가. 우리 헌정사상 이런 정도의 그 야당의 횡포가 있었는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되어서 쭉 그 정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정도의 다수의 행포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국회의 권한인데 이걸 무력화시키는 이건 꼼수다라고 하는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꼼수라기보다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했을 때도 전혀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도 그냥 그 화풀이성으로 또 국민들의 그 어떤 감정을 죽이는 그런 수준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하면 또 앞으로 있을 MBC 사장 선임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공영방송의 지위 문제에 야당이 계속 그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소추를 한 것이지 탄핵 소추의 본연의 그 기능인 법률과 또 헌법에 위반된 그런 사유가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건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탄핵소추 발의 사유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무위원 해임 건의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고 탄핵소추는 엄밀하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인데 숫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탄핵소추를 하면 해임 건의의 경우에는 곧바로 그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상당 부분 그 범죄 내지는 위법 행위의 혐의를 두고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게 하고 또 직무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알겠고요. 자, 윤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저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요. 이 법안이 최근에 나온 법안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시절에도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그때 처리를 좀 마음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이 상식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법안을 구성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법안을 거부권 행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 이해관계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정략적인
선택이나 전략적인 그 시도에 불과한 것이지 예. 과연 이것도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회의 활동을 하고 있느냐 또는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의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저는 뭐 이 점에 대해서도 예. 다수의 행포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난번 양곡법도 간호사법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야당이 법안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은 거부권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극단적인 대치로만 가면 정말 정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법안이고 정부의 어떤 재정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특정 집단에게 환심을 사고 대통령은 특정 집단의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서 총선에 이기고자 하는 그런 정략적인 수단으로 지금 이 국회의 이 다수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다수당의 행포를 계속해 간다면 네. 총선에서 국민들도 좀 더 제대로 그 심판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여하튼 다수 의석 횡포하는 야당이 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 법안들이 그렇게 좋은 법안들이라면 문재인 정권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는요 사실 뭐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전부 통과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저렇게 대통령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알겠습니다. 악의적인 법안을 지금 제안하고 네. 또 의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박빙 열세다 2차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러더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고작 29표밖에 못 얻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저도 좀 안타까운 사정인데요. 예. 과거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전에 나섰을 때도 비슷하게 실제 이명박 정권 때는 뭐 동계올림픽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안 되고는 또 박근혜 정권 때는 또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작용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히 대통령의 참모들이 조금 더 예견을 해야 됐었고 이것은 뭐 단순히 외교전의 문제로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원하는 막대한 자금이 있고 또 그것을 감지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해외 공간에 그냥 외교관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기관에서도 활동을 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면 충분히 그런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걱정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께서도 아마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했는데도 29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도 29표는 나왔다라는 비아냥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대통령께서는 뭐 정말 정상회담이나 심지어 좀 힘들게 가서 여러 외국 정상을 만나기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이라든가 정보 역량이 이 정도에 불과한가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스스로 자신의 어떤 책임을 그렇죠. 충분히 느끼는 것이 느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예. 사실 대통령께도 사전에 충분히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과연 뭐 그런 보고가 되었는지도 좀 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될까요? 정치적 책임을 하기 이전에 이것은 사실 실무진부터 예. 많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이런 것들부터 아니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갔었는데도 외부적으로 발표가 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예. 어쨌든 국민들이 알기에는 뭐 박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예. 막판 역전이다 이렇게 나오도록 한 데 대해서 예. 그렇게 한 데 대해서 실무적이든 최고 지위에 있는 그 어떤 참모이든 예. 그분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대통령실 수석들이 전원 교체가 됐고 또 대폭적인 개각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미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이제 또 마무리되고 3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 총선을 앞두고 있고요. 예. 일부 참모들은 뭐 총선에 출마도 하고 또 그동안의 국정을 정말 전면 쇄신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의적절한 그런 개편과 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후임 참모들이 좀 더 훌륭한 분들로서 스스로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체가 된 수석 비서관뿐 아니라 기존의 뭐 비서관급, 행정관급 여러 총선에 나선다고 하고 또 장관이나 차관 지내신 분들도 여러 총선에 나선다고 하는데 그건 뭐 바람직한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 당의 그 의석수가 부족하고 예. 또 총선에 내보낼 인재도 마땅한 분이 없는 경우도 참 많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예. 총선에 나가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면 뭐 예.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이 예. 이제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네. 과정도 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 과정을 거친다면 더더욱이 예. 유권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사나 내각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것은 이제 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선거구에서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보자끼리의 경쟁력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여당의 인기가 낮아서 여당 소속이라는 것을 표시를 뭐 작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선거에서는 이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 모든 것을 논할 것은 아니고 또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착화된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어떤 편향적인 응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뭐 전혀 다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이제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인요한 위원장이 셀프 공관위원장 그 추천했다가 거부당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혁신위원회가 나름대로 그 좋은 의견을 많이 던지고 예. 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적인 시선을 받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은 당헌 당규가 있고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예. 그렇게 되면 이 예. 혁신위원회는 예. 그 당에서 그 설치된 당내 기구이거든요. 그렇죠. 임시 기구이고 그 혁신위원회에서 그 제안을 하면 예. 그것을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서 의결을 해서 당의 공식적인 결정이 되느냐 아니냐는 그렇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죠. 또 그런 경우에 공천에 관한 내용은 우리 당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다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혁신위가 처음부터 너무 공천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하려고 직접 발표하고 또 의결을 하고 하는 바람에 예. 혁신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없고 그것을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고위에서도 이것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해야 된다 해서 공관위로 넘기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마치 혁신위가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혹시 혁신위가 제안한 것을 결국 공관위가 결정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그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특별한 경우에 예.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천관리위원회의 자체 예규로 결정하도록 공천관리위원회 규정으로 결정하도록 위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혁신위가 공관위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왔었고 그것을 또 안철시키겠다고 윤미향 위원장께서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좀 오바다 모양이 좀 나빠졌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또 뭐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 이상해졌죠. 예. 한동훈 장관 출마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본인의 선택에 따를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죠. 특히 지금은 아직 현직 장관이고 스스로 출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뭐 출마해야 한다,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주제넘은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당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출마해서 총선에서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제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한 봅니다. 걸음 더 나가서 만약 좀 출마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지역구에 뭐 비례대표 어떻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그건 더더욱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하겠죠? 저는 뭐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겠죠. 예.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큰 악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있다고 해서 또 지난 대선 때도 엄청나게 분탕질을 저지르고 애를 먹였는데 총선 때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을 새로 만들고 나가서 지지자가 또 그 분열되는 효과도 있고 반면에 또 민주당의 반 이재명 세력들이 또 지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이라든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그냥 정치 선거 때 등장하는 그냥 효력 없는 효과 없는 종이
그냥 트리플 정당처럼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아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난 대선 때 이준석 전 대표를 분탕질이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당에 있는 것보다 그냥 신당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분이 총선 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또 뭐 온갖 소리를 다 할 텐데요. 예. 그리고 저는 그때 대선 때 그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일을 겪었는데 예. 어느 한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이 당과 후보와 함께 있을 때 지지율이 올랐고 네. 그렇지 않을 때 자기를 멀리 했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분탕질 할 때 우리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데리고 와서 좀 제발 예. 좀 담당이 하도록 예.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럼 예. 이번 총선은 아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나저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출마하시죠? 예,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구에 나가시나요? 저도 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또 많은 고향 분들을 예. 모시고 예. 그 정치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성이시죠, 경북? 예, 지금은 의성, 청송, 영덕 지역구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약 기대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FR 데이비드의 Words 잠깐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